우리 환율 진폭이 너무 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진폭이 크고 가장 약세예요. 가장 가치가 떨어진 통화가 됐어요. 첫 번째가 무역 적자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세 번째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가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하고의 동조 현상이에요. 지금부터는 환율이 제일 심각해요. 이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최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상 중에 이상하다. 최근에 경제가 이상해, 지표가. 그죠? 맞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통상적인 룰을 벗어나가기 시작했어. 그런 거 몇 개 좀 짚어보자고요. 환율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1200원대까지 내려갔었죠. 예, 쭉 안정을 하다가 올 초부터 급격히 올라갑니다. 계속 2023년 연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3년 연고점을 돌파했어요. 최고점을 연속으로 찍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달러하고 우리 돈하고 바꿀 때 1000원에 바꾸던 거를 지금 1336원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달러랑 바꿀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1000원에 바꾸던 거를 1300원의 비율로 바꿔야 되니까 환율이 올라갔는데 가치는 떨어졌다. 평가 절하. 약해졌다. 약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세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원화 환율이 지금 약세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달러가 약세예요. 원달러를 교환할 때 비싸게 주면 하나는 상대적으로 싸게 주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약한데 우리도 약한 거야. 이런 일은 없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약세였던 것은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환율이 너무 높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워낙에 달러가 세니까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약해졌어요. 킹달러가 아니야? 얼마나 약해졌는데 달러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그게 최고 106까지 가던 게 지금 101이에요. 그리고 연말에는 98까지 내려간다는 전망입니다. 즉 달러는 약세입니다. 그럼 우리께 강세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께 지금 약세인데 얼마나 약세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 최고 약세,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이상한 거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뭘 먼저 보게 됐냐면 우리 환율 진폭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일단 너무 특이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자식들 해외 송금할 때 300달러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자고 나면 600을 보내야 되고 또 다음 주에 봤더니 400을 보내야 되고 이 진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폭이 이렇게 크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변동성을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무역국 10위권이고 규모가 엄청 큰 나라입니다. 무거운 나라라는 거예요. 무거운 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정도면 더 이상한 거예요. 조그만 나라는 변동하기 쉬운데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 변동성이 향하는 방향이 위로 가는가 밑으로 가는가를 봤더니 변동성이 전부 다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약세장으로. 얼마나 약한가.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이것도 사실상 1등이에요. 1등은 러시아인데 전쟁국이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 통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진폭이 크고 가장 약세예요. 가장 가치가 떨어진 통화가 됐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제 첫 번째가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물건을 못 판다는 얘기잖아요. 달러가 줄줄 나간다는 뜻입니다.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한데? 봤더니 14개월 연속 적자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보는 게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 경상수지 2개월 연속 적자는 11년 만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5%예요. 미국이 더 높아요. 지금 이 1.5% 차이는 역대 최고치하고 동률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역대 최고치 구간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야. 미국이 금리 많이 준다고 여기서 돈 빼가지고 홀라당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저는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해요. 왜냐? 금리 차가 커도 너무 커요. 1.75%까지 벌어지면은 자금 유출의 유혹이 항상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걸 빼서 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외국에 있는 자본이 들어올 만한 요인은 차단돼요. 그래서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탈중국, 탈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요. 중국은 탈중국인데 네. 러시아는 대러시아지. 그렇죠.
거의 전쟁 개입 수준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핵을 쏘네, 마네, 뭐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가는 나라에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외환시장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엄청 주고 있어요. 네 번째가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하고의 동조 현상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서방 애들이 볼 때는 동아시아의 한 블록으로 봐요. 중국하고 한국은 블록으로 보는 거죠. 우리하고 위안화하고 얼마나 결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봤더니 재작년에 0.65 상관계수가, 근데 작년에 0.96. 점점 동조화가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성 이렇게 크고 약세잖아요. 이게 꼴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반대편에 있는 1등은 어딜까? 멕시코예요. 근데 걔네들은 왜 그러지? 코로나 끝나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미국하고 동조화를 하면서 달러가 약세니까 멕시코가 강세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랑 붙어 있냐? 중국이랑 붙어 있죠. 중국이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 하면서 약세로 돌고 달러도 약세로 돌았는데 그럼 우리가 강세로 돌아야 되는데 중국하고 자꾸 단절을 해라 어째라 하니까 효과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중국 위안화가 또 0.57% 절하, 약세의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5번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걱정했던 건데, 90년대에 조지 소로스가 퀀텀 펀드로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을 확 털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개인이 한 국가의 은행과 상대해서 이겼다, 뭐 이렇게 전설적인 사건이에요. 네, 헤지펀드 사건. 그때 헤지펀드가 G7 국가 중에 북미, 미국과 캐나다 빼고는 다 털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영란은행 사건이지, 프랑스 프랑도 털고, 그때는 이 화폐가 등장하지 않았었으니까, 독일 마르코도 털고, 이탈리아 리라도 털고, 일본 에너도 털고, 멕시코도 털고, 페소.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국, 바트와 털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IMF까지 쭉 연결되는. 맞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 거거든요. 이상한 이 환율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의 공격이라든지 국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지금 위기 상황의 조건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신데요. 조건을 하나씩 놓고 보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금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공격할 때 썼던 방법이 꼭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채를 10억 주고 사요. 그리고 그 나라 가가지고 국채를 맡기고 그 나라 돈을 빌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달러를 계속 사버려요. 그 돈으로. 그러면 자기 나라 돈은 계속 떨어지고 달러는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약세가 강화돼요. 그 달러를 샀죠. 그 달러를 산 돈을 가지고 다시 가, 미국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국채를 사서 또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해요. 이렇게 이 작전을 통해서 성공한 건데 이 작전이 가능한 조건은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첫째, 여기는 건드리면 무조건 계속 떨어진다.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못 버틴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정도 공격하면 흔들려가지고 못 버틴다가 중요한데. 그 시장의 신뢰. 그렇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있으면 이게 나가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은 하루 만에 나가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금리차, 중국과의 관계, 무역수지 적자, 못 고치겠네. 느낌 오잖아요. 지정학 리스크 5년 가겠네 이거. 느낌 오잖아요. 환율 가지고 흔들면 우리는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IMF를 맞아봤잖아요. 취약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이런 요건을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신데 충분히 걱정할 만한 시나리오죠. 그런 말씀에 그럼 맥을 같이 하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 국고채 2조가 한 번에 시장에 매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채를 누가 갖다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물이 아니고 초장기물 30년짜리 물이에요. 그거 잘 안 팔거든요. 누가 팔았나 봤더니 외국인이야. 물건은 2개인데 1조 6천억짜리하고 6천억짜리 2개인데 이걸 한꺼번에 팔 정도 사이즈면은 시세 추정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큰 펀드이거나 연금급이에요. 조그만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장기물을 던졌다는 거는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쥐가 먼저 내리잖아요. 이거 이상한 시그널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시그널 같은 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는 있어요. 아까 그 2조 팔린 것처럼 이거 이상한데 하는 시나리오는 많은데 어떻게 할 건데 키는 무역수지예요. 그럼 키 오브 키 무역수지의 키는 중국의 수출과 반도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여기가 흔들리니까 환율 약세는 극복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데 결국 정치잖아요. 외교. 윤석열 대통령을 방미하는 그날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 중국에다 반도체 못 팔면은 니네도 팔지 마. 이 단순히 미국이 반도체 수출 좀 가지고 뭐라고 하네. 그거 좀 없이 살면 어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꼬리를 물면은요. 환율의 문제의 키가 거기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 외교, 이 한미 관계, 반도체, 수출. 이게 운명의 키 중에 키. 거기 걸려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LG 공장에 갔잖아요. 삼성도 아니고 LG야. 맞습니다. 삼성한테는 니네 잘해라는 뜻이에요. LG를 골라서 가서 시그널을 크게 준 거예요. 시진핑이 직접 움직였으니까. 시진핑이 그 양회를 거쳐서 3연임을 확정했잖아요. 권력이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외자 유치를 잔뜩 해서 이제 보여줘야죠. 외국계 기업을 어디 갈까 고심하다가 처음 고른 게 한국 기업이에요. LG 디스플레이를 갔어요.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덕담을 했어요. 보라 이거죠.
한중 우의, 우정을 강조하는 멘트를 일부러 했어요. 금융적으로 얘기하면 시진핑이 LG 디스플레이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9% 올랐어요. 금융은 아는 거예요. 이게 풀어주면 돈이 된다. 우리가 살 길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시장은. 작년 연말에 우리 유동성 위기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김진태발 레고 사태 때문이죠. 작년에 그게 제일 심각했고요. 올 초는 PF 때문에 펑크 하나가 제일 심각했어요. 지금부터는 환율이 제일 심각해요. 이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